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사랑 가족요양병원 감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희는 상시 인사말이 괜찮지? 별일 없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셨지요? 요즘은 요양병원 의무 인증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내 감염관리 사례를 공개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기관 현황에 맞게 잘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병원 소개, 감염관리 운영, 원내 감염관리,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관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2007년 7월에 오픈하여 현재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허가 병상은 750병상이고 월 평균 입원 환자는 650명 정도 됩니다.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 특성으로는 집중치료실과 인공신장실, 그리고 2019년부터 급성기병원 다재내성균 감염병동 포화로 인하여 지역 보건행정의 외압반 자의반으로 감염병동을 개설하여 현재 46병상 다인실과 1인 격리실 10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장례식장이고요. 저희 병원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시내 중심가이고 인근 15분 이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이 있어서 집이나 시설에 계시다가 입원하는 경우보다 급성기 치료 중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입된 환자군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설립 초기부터 감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가 없었고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제1항에 규정한 입원 대상 기준에 감염성 질환자를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기준이 경영진의 마인드와 자원 지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원내 감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행성 감염병 등의 등장으로 요양병원도 국가적인 감염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8년 의료 관련 감염관리 종합대책에서 계획이 되고 2019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감염관리로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에 이르는 단계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었고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에도 1일당 감염관리로 1,150원이 지급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염관리로 지급에 대한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고요. 기존 업무에 추가로 환경관리와 종사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불 수가는 일부 행위별 수가 외에 일당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감염관리로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어야 했는지 앞이 캄캄할 뻔했습니다. 아직도 원내 감염관리 차원에서 예산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비용은 보호장구 구입 비용 정도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나 배치 인력 등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시부터 간호부서장 역할을 하면서 겸직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서장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과 겸직의 업무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는 특별한 영역인가? 평가, 계획, 예산까지 수립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아도 그동안 감염관리 진행해 왔는데 기본만 해야 되나? 아님 어디까지 해야 하지? 누가 하는 것이 합당할까? 팀 구성은 누구 필요할까? 진료부는 어느 과를 포함해야 좋을까? 자원 예산은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 오늘날까지도 하게 된 이런 고민들이 인력 전담대가 되고 감염관리로가 수가 안으로 들어오면 요양병원형 감염관리의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한 기대해 봅니다. 요양병원 2주기 감염관리 규정에 의료법을 근거로 이러한 조사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인증을 준비하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과 실무 영역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기준에 의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원의 경우도 사후관리에 있어서 접촉주의 등 전파 경로별 감염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경영진의 탑다운 방식으로 통합적 업무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위원회별로 업무 역할을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평가받고 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질 향상 또한 의무 인증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실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자의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저처럼 처음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계속 수행하거나 직원 중 가장 적합한 역할자를 임명하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직무에 맞는 직무 기술서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감염관리 운영체계도 환자, 직원, 환경 감염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사정부터 계획 심의, 계획 집행, 주기적인 점검, 집행 결과 평가 등을 포함하는 업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지침의 기준이 되는 손위생 증진 활동은 요양병원 인증평가 유지 필수사항입니다. 전년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했던 손위생 증진활동 사진인데요. 우리 병원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제시되었던 손위생 결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경우 손바닥 측면과 손목과 손바닥 사이 접촉면에서 손위생이 부족한 걸로 관찰되어 교육 시 참고하여 마찰면 세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 주에 손위생 증진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내 감염관리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접종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절별로 증진 활동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직원들과 가족, 간병사까지 일부 예산을 배정하여 접종률 100%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 감시 활동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원 전 입원을 결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원 전 진료 협력 체계를 통하여 진료 소견서에서 1차 감염병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시 접점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후부터는 원내 감염 발생 보고서를 근거로 1인실 격리, 코호트 격리 가능 여부를 또는 전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관 활동 결과를 토대로 위험 사정을 하고 활동 평가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영역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도 채용 시부터 재직 기간 동안 만성 질환을 포함한 내인성 감염병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예방 활동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주 단위로 시행했던 관할 영역 핵심 업무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위생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간호팀과 간병팀이 하나가 되어 병동 스테이션부터 병실 내부까지 청소와 정리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주된 간식이 유제품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간식의 유효 기간에 하기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리자 점검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요. 이제는 고정 업무로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장님의 포상도 고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원내 병원 환경관리의 근간이 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병원장님을 선두로 중간관리자들, 간병업체 대표가 함께 매월 병동과 부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격려와 개선 활동을 도모하는 리더십 활동입니다. 다음은 원내 감염 예방관리 연간 활동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전부서 방역 커튼을 세탁하고 대청소를 실시하고 병실의 경우 집기를 모두 이동시켜 쌓인 먼지와 묵은 먼지를 제거하고 바닥 왁스 작업을 합니다. 이때 어르신들의 집과 같은 침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도 함께 합니다. 이 활동도 개원 초기부터 유지되었던 것 같고요.
직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하나 하고 나면 깨끗한 환경으로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보고 체계입니다. 우리 병원도 법정 감염병 신고 대상 환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진단은 결핵, CR리 등입니다. 감염관리 업무 중 지표관리는 중요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으로 단기간 운영되는 코니스 지표 입력 시범 사업에도 참여해 보았고요. 역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시행되는 리서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요양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2019년 연말 국내에 처음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유행성 감염병처럼 한시적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원내 면역의 관리 중심으로 진행하며 추이를 보던 중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타나 이때부터는 비상 상황으로 감염관리 단계를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원 기준보다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진행했던 거죠. 요양병원 협회에서 배포한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입니다. 이 지침을 근거로 우리도 방역 활동을 진행했고 즉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으로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관리입니다. 신규 입원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은 필수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재원 환자의 경우 외출이나 외박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역 관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 영역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상시 얼굴을 보고 지내던 가족들과 대면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고 또한 가족들은 저희 기관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직접 대면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매우 컸습니다. 주기적으로 문자나 유선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매일 매스컴을 통한 통합 정보나 실시간 뉴스 현황은 요양병원의 가족이나 환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의 입원 환자 분포도입니다. 뇌혈관성 질환 진단 비율이 가장 높고요. 입원 기간이 1년 이내인 환자 비율은 50% 정도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70에서 80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포도에 포함된 환자의 영역은 만성기보다는 일정 기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악업성 단계의 환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병원의 경우 월 평균 입원 환자 흐름도가 200여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환자군 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 첫 접종 시기에 지정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이 진행을 하여 첫 접종 시행 대상자 480여 명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심각하게 고열, 두통, 몸살 등으로 3일간 진료를 받은 후에야 서서히 회복되는 경험을 했고요. 특히 30대 전후 직원들은 증상이 더 심해서 현재 2차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인지 예상하지 못했고 접종 후 해열제 등 치료제와 병행해야 한다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바로 조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접종을 앞둔 인근 병원에 배포하여 사전 예방관리를 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1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안내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이상 반응 증상과 해열제 투여를 병행해도 가능하다였습니다. 이후 2차 접종은 5월 17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안내 지침대로 접종 시 해열 진통제를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해열제 덕분인지 아님 2차 접종으로 인한 면역 체계인지 2차 접종 후 직원들의 이상 반응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1차 접종 때 주된 증상인 고열의 정도가 40도까지 나타났는데
2차 접종 때는 37.5도 미만으로 경미한 정도였고 진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3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도 요양병원 직원 및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왜 요양병원 종사자들만 선제검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항의합니다. 코로나19 검체 해당일은 4인 1조가 되어 하루 종일 검체를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콧속은 헐어 피가 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병원은 접종률 79.5%로 현재는 450여 명은 2주에 한 번, 백신 미접종자 80여 명은 주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업무가 과중되고 길어지니 힘이 들지만 선제 검사가 있었기에 안전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4월까지 11,886건의 선제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제검사를 진행하는 날이면 다음날 결과 확인되기까지 잠을 설치기도 하고 결과 확인 후에 비로소 안심이 되는 과정에 연속적인 날을 보내다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외부로부터 입원 중인 어르신들을 격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병원은 기존 내부 사회사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방역 기간 동안 외부 자원봉사 지원은 제한이 되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르신들을 기존 참여 프로그램을 코로나19 기간이라고 하여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들 중 병동 전담 인력이 아닌 직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팀을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신속 항원키트 검사 후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댁에서 궁금해하시는 가정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대학이나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면역력 통제 관리로 많은 가족들이 방역 기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먹거리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양과에서 셰프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식단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고 주 1회 윤식당이라는 타이틀로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선정하여 직접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와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하여 병실 내부에서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호과에서는 효순이 날을 정하여 와상 어르신들을 병실 밖으로 모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일광욕을 해드리고 드실 수 있는 음식 메뉴로 파티를 열어 가족들을 대신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이동시키는 업무가 쉽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6월 중 2차 효순이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병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방역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감없이 진솔하게 담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효도리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그리고 요양병원도 요양병원에 맞는 감염관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감염관리료가 지급되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맙습니다.